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역 원활화 협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원활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통관의 절차 그리고 통관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운영에 관한 협정입니다. 1994년도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때 이 회원국들이 미리 결정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경쟁, 투자, 정부 조달, 무역 원활화 이 4개 항목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논의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번 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은 이 4개 의제는 반드시 어젠다에 포함시킨다라고 미리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빌트인 어젠다라고 합니다. 무역 원활화는 이 빌트인 어젠다 중에 하나인데 이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협상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협정과 달리 이 무역 원활화 협정은 2014년도인가요? 최근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무역 원활화 협정의 내용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통관 절차에 관한 협상입니다. 가트가 출범되고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포함해서 모두 8차례의 대규모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 라운드를 통해서 관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세로 인하여 무역이 제한되는 현상, 무역에 있어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것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관세를 1, 2% 더 낮추는 것보다 통관 절차를 하루 이틀 더 빨리 당기는 것이 지금 관세 낮추는 것보다 무역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더 크다라는 그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통관 행정이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에서 통관을 한답시고 열흘, 20일 이렇게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은 차라리 관세 더 내도 좋으니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것이 교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관세 조치의 교역 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관세보다 더 커졌습니다. 관세가 많이 낮춰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관세 철폐 효과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2000년대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DDA라고 하는 관세 인하 협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니 관세 인하 협정이 언제 타결될지도 모르는데 우선 이 무역 원활화 협정만이라도 빨리 타결을 시키자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트에 보면은 이미 무역 원활화 협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트 협정의 5조 트랜지트 화물입니다. 한 나라에서 A나라에서 B나라로 수출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C나라를 거치는 그런 통과 화물입니다. 8조는 교역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절차, 10조는 무역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5조, 8조, 10조를 좀 더 상세화한 것이 무역 원활화 협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공한 DDA 협상 분야입니다. DDA는 이미 한 20년 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한 협상입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무역 원활화 협정만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범력, 구속력은 좀 약합니다. 여타 협정에 비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훈시나 독려 성격의 규정입니다. 물론 샬이라고 하는 의무적인 그 조동사를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개 보면 그 뒤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그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규범력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경우보다는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위반을 판별하거나 그걸 교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전반적인 통관 행정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전체적인 능력이 상향 조정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규범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관 능력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선진국은 사실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별로 없었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선진 통관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관세 행정을 발전시켜야겠구나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타 통상협정과 달리 원나라 협정은 해석상 글씨도 짧고 문장도 짧고 해석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영문으로 직접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는 공표에 관한 겁니다. 각종 규정이 있으면 그걸 미리미리 사전에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표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출이나 통관 관련에 대한 정보, 규정은 즉시 공표를 해야 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 등재를 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고 문의가 있을 때에는 물어볼 곳을 지정을 해 두어서 여기 전화 걸고 저기 전화 걸고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합리적으로 받으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정보, 그 다음에 공표하는 장소, 웹 주소, 문의처 이런 것은 WTO에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서 WTO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이의를 접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정이 발효가 되기 전에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멘트할 기회를 제공해라. 이러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또는 어떤 제도를 수정하기 전에 그 제도를 하는 것은 무역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운송, 이동, 통과 관련 각종 무역에 관련된 법규입니다. 신규로 또는 개정을 한 법규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효하기 전에 공표를 해줘야 되고 상황이 긴급할 경우에는 발효하기 전에 할 수는 있는데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원칙은 발효하기 전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랑 사전에 컨설테이션, 이해 당사자의 평가 의견을 접수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번 원산지 등의 사전 판정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상품을 수입할 때는 그 상품의 번호가 무엇인지, HS 코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거기에 얼마의 관세가 붙을지 무역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처음 수입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물건이어서 이 물건이 A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지 B 카테고리가 분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을 수입하기 전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당국에다가 물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을 하고 미리 이 물건을 어디로 분류를 시킬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미리 판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 판정 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드밴스 룰링에 관한 신청이 있으면 이런 사전 판정을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시한을 접수한다면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후 언제까지 판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원산지 사전 판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요청이 사전 판정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법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판정을 기다려야겠죠. 그때는 거부할 수가 있고, 이미 관세당국에서 판정을 이미 내렸다면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판정을 내렸으면은 영원 불변토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역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는 그 판정을 유지를 해야지, 오늘 판정 내려놓고 다음 달 판정 번복하고 그러면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안정성을 유지하라는 규정이고요. 물론 이 어드밴스 롤링 사전 판정을 처리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는지 그 사유를 이해 당사자에게 서명으로 통지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전 신청을 신청한 국가나 신청인에게 반드시 바인딩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 후진국의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나는데,
사전 판정이 세 번이나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그 규정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세 번 신청을 했던, 사전 신청을 했던 이해 당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그 판정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규범 자체가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 거듭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해당 국가나 신청인이 사전 판정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정이 나왔으면 그 판정은 그 신청인과 해당 국가에 대해서 구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A라는 업자가 신청을 해서 B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는데 이 B라고 하는 판정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D, E, F라는 별도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도 일관되게 적용을 해야지 그때마다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똑같은 물건에서 결정이 바뀌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 해당 신청인에 대해서 바인딩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는 사전에 공표를 해야 되고요. 사전 판정을 했거나 또는 그것을 철회를 했거나 변경을 했거나 이러한 그 행정적인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심 제도를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의 제기 및 재심 절차에 대한 그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무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것이 4조입니다. 5조는 각종 무역에 관련된 규정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천명하고 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SPS 아시죠? 세니토리 앤 파이토세니토리에 관한 겁니다. 식품 및 동물 건강 유상에 관한 협정을 적용을 할 때에는 그 위험, 어떤 그 식품이나 동물의 건강에 관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역 제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한 그 위험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어떤 그 무역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또는 통보, 상품을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그 수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그 요건은 반드시 어떤 그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리스크, 위험성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오브 엔트리입니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식품 및 동식물 건강에 관한 유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할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부산항으로 수입이 되든지 인천항으로 수입이 되든지 광양만으로 수입이 되든지 그 포인트별로 똑같이 유니폼하게 적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거나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단이나 종료 결정이 있었으면은 빨리 공표를 해야지 이해 당사자가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수입 상품을 디텐션할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을 시키지 않고 잠시 잡아놓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속하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SPS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 절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통관을 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험이나 시험을 할 때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시험할 기회를 부여가 되든지 어떠한 실험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실험실에 관련된 정보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입을 할 때에는 각종 수수료나 차지 또는 벌과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수료나 벌과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러한 벌과금 등은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공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적용하게 되는 요 피나 차지에 관해서
공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왜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책임 관청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과를 언제 어떻게 그 부과된 이 수수료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사항에 관한 그 규정을 미리 공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공표하고 발효할 때까지는 합리적인 기간을 둬야지 오늘 공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하면은 무역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피와 차지를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혹시나 이게 과도하지 않은지, 과도해서 무역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지, 줄일 여지는 없는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하할 여지가 있으면 계속 인하를 해서 무역을 원활화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관수수료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규정을 물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통관수수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역시 나와 있죠.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비용,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한이 돼야지, 원가가 100원 들은 서비스 제공해 놓고 만원, 10만원 부과하면 안 되죠.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에서는 관세가, 또는 이 통관 과정에서 징수하는 관세, 그리고 여타 각종 수수료 등이 국가 재정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통관에 상당한 양의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텀 프로시딩, 통관 절차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통관 절차 그 자체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제공해 놓고 돈을 징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벌과금이 있습니다. 벌과금은 그렇죠. 통관 법규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다가 내는 통관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널티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책임 없는 사람한테 부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 범위나 정도에 맞게 해야지 위반 정도가 약한데 과도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통관 관청에 그 관청의 운영 경비 조달을 책임지는 부서가 이 벌과금을 부과하는 부서도 같이 하면은 이해 충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못했는데, 그러면은 벌과금을 많이 부과하면은 되겠다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 벌과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승진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유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부과를 할 때에는, 그렇죠. 예. 무슨 법규를 위반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위반을 했다고 자진 신고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좀 낮춰주라는 얘기고요. 물건의 이제 릴리스입니다. 이제 통관을 해서 이제 물건을 내보내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통관에서 통관 업무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신고 받고 심사하고 어쩌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먼저 해서 그 수입 신고되어 있는 그대로의 물건이 도착한다고 가정하고 100% 거의 밀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대로 도착할 것을 가정하고 간주하고 필요한 수입 통관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자, 돈을 내게 되면은 일일이 찾아가서 내게 되지 않고 일렉트릭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도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관세가 얼마입니다. 거기에 대한 붙는 내국세가 얼마입니다. 각종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라고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필요하다면 미리 그 물건을 그 세관에서 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로 그 물건을 신속하게 지금 빼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돈이 얼마가 나올지 그 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내가 다 낼 테니 우선 물건부터 좀 반출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우리나라도 있고 선진국에는 대개 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세 수수료 등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거나 채택을 하거나 운영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를 내거나, 담보죠. 이게 좀 대포시건 보증금이건 보증이건 이런 담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건 인출하고, 그죠? 어디 내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담보가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죠. 그리고 부과를 만약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구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데포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컨트롤을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물론 필요하죠. 이 물건이 혹시 밀수품이 아닐까? 이 물건이 국내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아닐까? 잘못하다가는 그 물건이 수입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도입을 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교역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위장된, 원래는 교역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데, 괜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가면을 씌워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제도를 모든 상품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 검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물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물건은 빨리빨리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랜덤 베이스로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받을 물건, 안 받을 물건 선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건 의무적은 아니죠. 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고를 때에는 셀렉티비티 크라이티아,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면 HS 코드라든가 물건의 형상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얘기죠. 물건을 수출한 나라라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됩니다. 통관에 관해서. 자, 포스트 클리어런스 오디트. 물건을 반출 다 한 다음에 이제 통관 절차가 다 클리어된 다음에 그 사정을 이게 사정 검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회계 검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건을 반출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는 것을 공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수입하는 사람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 통관 시간을 주기적으로 공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통관에 관한 그 경험, 통관 행정을 운영해 본 경험을 서로 공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AO라고 하는데 Authorized Operators,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수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통관에 관한 그 능력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입을 전문하는 회사. 그런 회사는 그런 회사가 하는 통관 행위, 통관 그 서류를 납부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통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든지 하는 정도가 처음 해보는 회사보다는 잘해왔고 잘할 거라는 신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매번 물건을 수입할 때마다 모든 관련된 규정을 엄밀하게 적용하면은 서로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가 쌓여 있고 믿을만한 대규모의 그 업자는 Authorized Operators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해서 통관에 관련된 각종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로우 도큐멘터리, 자, 서류를 좀 간소하게 해도 되고요. 데이터도 간소하게 내도 되고요. 자, 실질적인 검사도 좀 할 수 있고, 물건도 빨리 뺄 수도 있습니다. expedite shipment으로 보겠습니다. 선적을 빨리 하든지 또는 하역을 빨리 하든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통관을 신속하게 하는 절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에어카고, 비행기 타고 온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라. 오죽 급했으면은 배로 실어오지 않고 그 비싼 돈을 내고 비행기로 실어왔겠습니까? 근데 비행기로 실어온 물건을 배로 실어온 물건처럼 열을 20일 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에어카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시라. 그리고 그러한 그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가 있겠죠. 검사에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그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통관 절차를 빨리 해준 그 대가로 신속 통관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미리 내서 심사를 미리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하이 디그리 컨트롤을 해야지 신속하게 물건을 빼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준수 실적이 굉장히 높아야지요. 하겠지요. 그리고 역시 맞습니다. 서류 요건을 미니마이즈, 최소화해야지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래피드 릴리스, 특정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해 놔라. 페리셔블 굿, 쉽게 썩을 수 있는 물건은 당연히 빨리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까는 에어카고 들어온 것을 빨리 내보라는 얘기고, 이번엔 썩기 쉬운 물건은 자,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근무시간 끝났습니다. 문 닫고 퇴근해서 물건 썩히게 하지 말고 근무시간 넘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물건을 검사한다든지, 물건을 이제 검사할 때는 스케줄을 할 겁니다. 언제 검사하든지 이런 날짜를 이제 짜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서 빨리빨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썩기 쉬운 물건이니까 썩지 않도록 그런 장소도 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딜레이가 지연이 됐을 때는 왜 지연이 되는지 수입한 사람한테 미리 알려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입니다. 자, 보더 에이전시는 이제 통관 당국이죠. 통관 당국 간에는, 외국 관련 기관 간에는 협조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경 공유국.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 통관 당국은 얼마나 밀접하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육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대개 국경 하나에 되게 그 유럽에 가보면, 지금은 유럽에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EU가 돼가지고 국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국경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경에 두 나라 그 세관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국경에 오면은 특별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동일 근무일하고 동일 시간. 건물이 같은데 근무 시간도 같으면 좋겠죠. 그리고 동일한 프로시저나 포멀리티, 서류 양식도 같이 쓰라는 얘기고, 시설도 공유하라는 얘기고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보세 운송. 인천으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물건을 지금 부산으로 지금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입한 회사의 물류 창고가 부산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납세를 하기 전에 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납세를 하기 전 그 상태로, 그것을 이제 보세라고 그럽니다.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의 상태죠. 그 보세인 상태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보세 운송 제도는 반드시 도입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 행정적인 여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료 규정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입을 하라는 얘기고, all regulatory requirement가 충족되도록 관련된 그 규정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공표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입니다. 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통관을 시킬 때 여러 가지 그 서류 양식이라든가 뭐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포멀리티입니다. 그 포멀리티에 관해서는, 자,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maintained for,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documentation requirement, 문서 요건을 설정하거나 유지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뭐냐, 신속하게 통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럴 때는 신속하게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그 시간을 줄여야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반드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유지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리고 서류는 카피를 내도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관련된 절차에 국제적인 표준이 있으면은 그것을 따르지 또 새롭게 만들어서 번거롭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싱글 윈도우, 접수하는 창구도 기왕이면 한 곳으로 하고, 물어볼 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의처도 한 곳으로 하고, 그리고 프리시먼트 인스펙션은 전에 별도의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협정, 그 프리시먼트 인스펙션 제도도 필요하면 유지를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Not for tariff classification and customs valuation.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tariff classification, 그러니까 HS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관세 분류,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액 산정, 이것에 대해서는 이 프리시먼트 인스펙션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의 관세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그 관세 번호가 분류가 됐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세율이 이미 적혀져 있을 테고, 관세율을 그 수출 판매를 위해서 지불했거나 할 가격에 곱해버리면은 납부해야 될 관세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선적지에서, 물건 선적지에서 선적지에서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물건은 비록 유럽 런던에서 선적이 되지만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곳이 나이지리아라면 나이지리아에 앉아있는 나이지리아 세관 당국이 그 물건이 어떻게 분류가 될 건지 따라서, 그리고 가격, 납세를 해야 될 그 관세액이 얼마인지는 그 나이지리아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선적지에서 할 필요는 반드시는 없습니다. 선적지에서는 원래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물건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원래 그 수량이 맞는지,
그리고 수입을 한다고 하는 그 물건에 해당되는 건지, 이러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두들겨 보고 하는 그 확인 행위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니까 그 본래 목적에 맞는 것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적지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 두 가지 사항은 프리시먼트 인스펙션, 선적장 검사를 적용하지 말라라는 주문인데 반드시 지켜지진 않습니다. 많은 그 선적전 검사 대행하는 회사가 역시 이 두 가지 사항도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카스텀스 브로커스는 우리나라는 그 관세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관세사 제도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는 말라. 임의 규정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각종 규정은 또 나와 있죠. 자, 그 나라의 전체에 걸쳐서 똑같은 통관 절차, 그리고 똑같은 그 문서 요건을 적용해야지, 부산세관이 요구하는 절차, 부산세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인천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랑 다르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건의 분류라든지 또는 물건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는 수송수단의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물건의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좀 더 큰 나라로 보겠습니다.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큰 그 병이 돌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만 돌고 있어요. 저희 광동이나 홍콩이나. 그럼 똑같은 물건이라도 광동이나 홍콩에 들어온 그 물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 우르무치, 저쪽 서쪽 끝에서 들어오는 물건하고는 좀 다르게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입 관세나 이러한 그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조금 그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그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일렉트릭 파일링이나 전자적인 그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 절차가 좀 달라지는 것, 그건 용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젝티드. 물론 저기 검사를 해봐서 통과는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엑스포터한테 다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물건을 임시로 국내에 반입을 한 다음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서 다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수출을 해서 외부에서 어떤 그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각종 규정은 좀 간소하게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 구항의 내용입니다. 자, 재수출될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가 있죠. 언제 재수출되느냐? 아주 특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거.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어떤 그 물건의 변형이 없이 그냥 들어온 다음에 그대로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해라. 인워드 아웃워드 프로세싱이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인워드 프로세싱이랑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수입을 해봐서 부가적인 공정을 거쳐서 다시 내보내는 거고, 아웃워드는 그 공정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관세나 수수료를 낮게 하든지 면제하든지 제반 그 절차를 간소하게 적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자, 프리덤 오브 트랜지트는 여기 가트의 5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A 나라에서 B 나라를 거쳐서 C 나라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통과를 하게 된 B 나라에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러한 규정은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다. 자, 이러한 이제 통과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을 채택한 목적이나 상황이 소멸했으면은, 또는 이러한 그
통과를 규정하는 그런 제도보다 훨씬 더 교역을 제한하는 그 효과가 적은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은 굳이 메인테인하지 마, 유지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트랜짓을 규정한다고 하는 목적인데 실제로는 교역을 제한하려고 하는 위장적인 수단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Shall not be conditioned upon collection of any fees and charges imposed in respect of transit. 트랜지트에 관해서 그 명목으로 어떤 그 fee나 charge를 그 콜렉션 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통과교통, 물건을 그냥 단순히 통과시키는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채택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채택을 안 시키는 식으로 운영을 할까봐 그런 자발적인 규제도 운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국 영토를 경유할 예정인 화물은 그 화물이 그 타국 해당되는 국가를 경유하지 않을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통과하는 나라가 B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B나라입니다. B나라 세관 당국입니다. 제가 어떤 물건이 A나라를 거쳐서 B나라를 통과를 해서 C나라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이제 갑니다. D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C나라를 거쳐서 어디로 갈 물건하고 C나라를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갈 물건에 대해서 B나라인 내가 동등하게 대우를 하라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통과한다고 해서 차별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 규정은 아니죠. 훈시 규정이죠. 통과하는 물건과 국내에서 쓰일 물건을 하는 그 검사하는 그 통로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 물건은 국내를 그냥 단순히 통과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쓸 물건과 같은 시설에서 하면은 국내 통과한 물건에 대해서 엄밀히 검역을 하느라고 혹시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섞이면 또 그것을 분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지간하면은 가능하면은 통로를 분리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각종 절차나 형식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통과 경유가 승인됐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제한이나 딜레이 없이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그 테크니컬 베리어 투 트레이드, TBT 협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TBT 협정은 그 물건을 쓸 나라, 그 물건이 최종적으로 수입될 나라에서 어차피 검사를 하게 되니까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Advance filing and processing prior to the arrival of goods. 여기 지금까지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수입 신고도 하고 통과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금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보증금은 꼭 트랜짓을 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보장하는 거 수단 이상으로 너무 과도해서 하지 말고 꼭 그 한도 내로 국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요건이 충족이 됐으면은, 개런티는 빨리 즉시 반납해 줘야겠죠. 그리고 관련되는 그 인포메이션, 개런티를 얼마를 내야 됩니다, 어디다 내야 됩니다 하는 그 인포메이션은 빨리빨리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라는 주문입니다. 콘보이가 있습니다. 콘보이. 서울에서 그 인천으로 들어온 물건을 부산까지 수송을 하는데, 보세 수송을 한다고 합시다. 그 보세 수송을 콘보이, 그 경찰의 에스코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주 위험한 물건, 그럴 필요가 있는 아주 그 한정적인 물건에 대해서 하지, 모든 물건에 다 하지 마라. 왜냐? 이 물건 한다, 이렇게 에스코트 했으면은 그에 대한 상응한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에스코트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에스코트 서비스 내주고 돈 받을까 봐서 그렇죠.
자, 국가 간의 코퍼레이션 코디네이트 하라는 얘기고요. 역시 이것은 물건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는 나라, 통과된 물건을 받을 나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과 화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통과 화물에 관한 별도 협정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트럭에 적용되는 특별한 협정이 있어서 통과하는 그 컨테이너는 각종 검사도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 당국과 협력하라 하는 주문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런 정보 공유라든지 검사할 경우라든지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뭐 정보를 제공했으면은 그 제공된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서로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이 통관 당국이 지켜야 될 또는 무역 당국이 각종 무역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이행을 할 때 지켜야 될 무역을 원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거고요. 그럼 이러한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적용되는 방식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나라를 세 나라로 나눈다. A, B, C. 내가 이 카테고리 A, B, C 어디에 속할지는 각국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A, B, C에 속한다고 스스로 선정을 하고 A 나라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그 의무를 즉시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시행을 하라. B나 C는 그 시행하는 기간을 좀 더 줬습니다. 대개 개도국들이죠. 예. 그래서 요 13은 그런 이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항은 역시 A, B, C는 자기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뒤에 14조, 24조는 A, B, C 나라에 대해서는 그 전에 나와 있던 1조부터 12조까지 있겠죠. 12조를 어떻게 차등등 적용한다. 어느 조항은 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준다, 더 길게 준다, 길게 주면 몇 년이냐, 뭐 이러한 그 내용을 어떻게 차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BC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1조부터 12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여력이 되는 나라는 도와주라.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4조부터 24조까지는. 자, 이상이 오늘 살펴본 무역 원활화 협정입니다. 이 무역 원활화 협정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타의 그 통상 관련 협정과 달리 그 의무 준수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그 규범력이 좀 약하고 되게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훈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그러한 협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